안녕하세요. 올랜도 케미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10시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좀 안 좋게 시작했죠. 그래서 ISM 제주의 PMI 지수가 좋지 못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측치가 49.4 있는데 48.7로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저번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49.1, 50 밑에 있으면 안 좋은데 자, 그것이 더 떨어지고 있다. 즉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MI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좀 48.7로서 50 밑에서 있는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조업 지수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내역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생산 있죠. 생산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8%로서 생산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가격 있죠. 자,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죠. 이 두 가지가 일단 좀 마이너스 폭을 보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0.4로서 아무래도 9월달, 10월달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가 0.48% 하락했고 나스닥이 이제 0.46% 상승, S&P 500이 0.17% 상승했고 러셀이 0.32%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침장에 좀 뛰었다가 갔던 것이 10시를 전후해서 거기다가 좀 하락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로 인해서 조금 일단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은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도 역시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 일단 상승이 있었다. 자,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 4%, 테슬라가 2%, 2.55%, 엔비디아가 2.24%로 좀 상승했고, 자,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죠. 그래도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일단은 브레스는 좋지가 못했죠. 일날 1리가 한 3.9%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이쪽에 좀 상승이 있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컨슈머 시크릿 있죠. 요거 일단 1.2%로 상승했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가 0.34%, 그 다음에 일단 유틸리가 0.17%, 나머지는 거의다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마켓 프레스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가는 종목만 몇 개만 가고 있고, 자,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팔란티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자체가 1.09빌리언인데 예측치가 실제치가 1.18빌리언 많이 나왔죠. EPS도 마찬가지로 0.17 예측했는데 0.21까지 나왔고, 자, US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97빌리언에서 YY 기준에서 121% 증가됐다. 그 다음 가이던스도 Q4 가이던스입니다. 분기 가이던스도 1.18빌리언인데 매출 자체가 1.33에서 비트했고, 오퍼레이팅 프로핏도 575빌리언인데 697 다 비트를 했죠. 그 다음에 2025년도 전망치 자체를 본다더러 매출이 4.16빌리언인데 4.42 이것도 비트를 했고, 오퍼레이팅 프로핏도 1.93인데 2.16빌리언에서 거의다가 비트를 했다. 자, 뭐 비트를 했는데 비트 규모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큰 폭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간 일단 상승했는데 지금 러셀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죠.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를 확실하겠다 그 뜻이 없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형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P 500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10월에 종합주가 지수를 본다면 2.3% 정도 상승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미중의 무역 갈등의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일한 문제가 모든 주식이 상승세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10월에 S&P 500 지수는 하락하는 주식이 상승하는 주식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500개 주식 중에서 296개가 10월에 하락했는데 그 안에는 JP모건, 그 다음 월마트 이런 주식이 함께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 이렇게 폭이 개선되지 않으면 월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저가가 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 5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40%로 감소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 분야 열정 덕분에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참여가 필요하진 않지만은 분명히 환영할 것이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런 게 필요 없이도 주가는 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소수의 주식과 여러 테마에서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담이 얼마만큼 감당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기술주만 계속해서 상승되고 나머지 주식은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관점이 계속해서 달려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수의 기술주, 엔비디아라든지 오늘 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아마존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 많이 급등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데이터상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S&P 500의 종목이 한 9%가 수요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것들. 자, 90년 이후에 SPX, S&P 500의 지금 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52주 최저가가 최저가보다 훨씬 더 많았고 52주 최저가 비율이 8%를 넘어갔다는 것들. 또한 SPX 자체 52주 최고가 차이가 3% 이내였던 시기는 단 4번밖에 없었다. 자, 그때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99년 12월 때, 저때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 2015년 마찬가지고 2021년도 팬데믹 때, 오를 때 모두 큰 폭의 시장이 하락에 앞서서 발생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한쪽으로 쏠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안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식은 중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 이란 트리거가 상당한 수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갔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일단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것이 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소비 지출의 감소로부터 시작해서 수익 성장의 둔화, 채권 시장의 폭락 가능성까지 위험하면서 이런 요인이 급증하면은 조만간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자, 선수들 입장을 본다면은 최근에 고용이 둔화, 자, 요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끌릴 수가 있다. 이로 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성장이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지난주에 아무래도 3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일단 성장이 지연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를 본다면 연초율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대출이 연초율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약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래 트라이칼라라든지 펄스 브랜드의 큰 폭의 붕괴로 인해서 자동차 대출 시장에 대해서 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투자자들은 이를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억제된 피해로 일단은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프레드는 매우 완만하게 확대됐지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형태에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거시적인 시작점은 저소득층의 소비자들이 자동차 할부금을 갖다가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갖다 미국 경제의 건강에 대해서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장이 일단 동결이 된다.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소비 둔화 이런 것들이 더 광범위한 성장의 동결의 시나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높은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의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기업들이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줄인다. 자기들이 아무래도 마진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사람을 자르겠죠. 그래서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은 자본 지출이 위축되면서 AI 투자 사이클이 약화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 더불어 중국의 내수 확대로 인한 수요 감소, 서방의 정전적 부담에 대한 급격한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 자, 그로 인해서 10에서 한 25% 조정만으로도 경기 침체가 자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플레이션이 급증된다는 거겠죠. 인플레이션 폭이면 재정적으로 관대한 정책과 기업이라든지 가계 차입의 반등으로 인해서 성장이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긴축을 꺼려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역 갈등이 또한 격화되게 되면, 지금은 안 그런데 한 1년 후나 이렇게 됐을 때 공급망의 교착 상태가 빠질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정학적 충격이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금리가 3%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고착된 인플레이션과 관세 관련의 물가 상승으로 요구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를 갖다 고수할 경우에 3%가 계속해서 된다면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재평가는 금리 시장에서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시장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이제 뭐 4%나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그렇게 했을 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뭐 3%라든지 그걸 갖다 해서 유지돼 준다면 뭐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3.3%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체킹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일단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채권 투자자들 임대심이 이제 바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줄 사람이 좀 없지 않냐. 자, 그런 것들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시장에 있어서 미국 정부 부채 지속 불가능한 증가가 시장의 가장 큰 중기적인 위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정부 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를 보다 지속적이 가능한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은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반발할지는 여부가 아니라 언제일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의 급등에 대한 그런 위험의 경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주식의 가치가 이미 역사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게 되면 주식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지금 뭐 4%인데 만약에 4.5로 다시금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이 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강세장 주도했던 급성장주 기술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 타격이 많죠. 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끌어서 일단 차입을 갖고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탄한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려면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고를 본다면 아무래도 서방 정부들의 과도한 지출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프랑스가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본다면 무역전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에서 거의 한 세기 만에 최고치인 19%로 인상이 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코라고 지금 트럼프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급정이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많죠.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불확실성을 낳고 이 불확실성은 곧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최소한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용의 증가, 인플레이션이 좀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실적 개선에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이 예상대로 급등한다. 자, 그런 보장이 없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차트죠. 그래서 요 예측을 뛰어넘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EPS 증가라든지 그런 것들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상승폭이 한 98bp까지 원래는 평균적으로 나와주는데 지금이 32bp밖에는 안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예측보다도 상승폭이 적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S&P 500의 3분의 2 정도의 지수 구성 종목들이 현재까지 시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의 2가 일단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8%의 이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6%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금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매출이란지 마진이 모두 일단 주도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주식이 급등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전보다는 향후 실적 전망에 더욱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중 무역의 전쟁, 그런 것들에 인한 변동성, 그 다음 미국 지역 은행들의 신용 문제, 자, 이런 것들로 인한 당혹감,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미래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에 더욱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은 수익 증가에 대해서 6%의 합의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8% 정도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데 6%는 너무나 일단 낮게 잡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을 예측한 49개 기업 중에 절반이 분석가 추정치보다 높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6년도 주당 순이익의 예측치가 2% 상승하면서 308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측치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장은 거대 자본의 AI 지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의 투자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일단 예측치를 갖다가 애널리스트 예측을 초과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골드만삭스는 4번의 자본 지출을 갖다 3,140억 달러로 예측을 했는데 현재는 5,180억 달러에 가깝게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PS의 성장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시작할 때를 본다면 그때 시장에 시작할 때가 384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는 485까지 예측을 했는데 지금이 벌써 400, 518로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가파르게 이쪽 분야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가 자본 지출의 증가를 갖다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 성장의 강도와 AI 투자를 갖다가 수익화할 수 있는 인식된 능력에 달려 있다. 자,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가 그만큼 일단 수익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돈이 되고 있느냐,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느냐, 자, 그걸 갖다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루프 캐피탈에 따르면 GPU 출하량이 내년에 2배로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75% 가까이 급등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 캐피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 주장 가격을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겠다. 73% 정도의 상승세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에 GPU의 출하량을 2배로 늘려서 2020년도 1분기에는 210만 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이 있죠. ASP 이것도 역시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너레이티브 AI 도입 자체가 황금의 물결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강력한 수요의 또 다른 주요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상승 궤도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전력 같은 거죠. 전력의 제약이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력이 안 따라주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소에도 많이 일단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력이 따라주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자, 그럼에도 12개월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블랙웰 사이트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가 $40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 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팅 보게 되면 지금 66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 가격이 있죠. 그것이 225불 정도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을 때는 조금씩 잡아서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2027년도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P 500 기업에서 저렴한 주식 6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일단 메타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S&P 500보다도 2.5배 빠른 속도로서 매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주식은 지수보다 훨씬 낮은 그런 P 레이쇼를 갖다가 갖고 있다. 그래서 배수도 낮고 그다음 매출도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메타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스파이스 차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본다면 엔비디아가 한 8.5%, 애플이 6.9, 그 다음 마소가 6.6, 그 다음에 알파벳이 5.1, 아마존이 4.1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리턴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50%나 많이 리턴을 했죠. 그 다음 마소가 23%, 알파벳이 한 49%로서 상당히 많이 리턴을 해줬다. 근데 P 레이쇼도 거의 본다면 30배수 정도, 25배수에서 30배수가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5대 기업 자체의 스파이 포트폴리오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 자체가 강세장에서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와 기술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제프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현재의 강세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2000년대에 수그러들기 시작한 닷컴 버블과는 많이 비교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익성이 없는 닷컴 버블 자체가 AI 부분에 강력한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지수가 266%를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은 지금은 85%에 불과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도 초창기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지금 이제 닷컴 버블이 요때인데 지금 266%까지 갔다는 겁니다. 지금 닷컴 버블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랬던 것이 이익도 없이도 갔는데 지금은 이익을 갖고 있는 AI 버블 자체는 이제 85%밖에 안 왔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 아직도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3배 정도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6개 주식을 일단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S&P 500을 다시 구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6개 주식을 일단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하는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이 S&P 500의 예상 성장률이 6.5% 최소 2배는 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P 레이쇼 비율이 지수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것들. 또한 합의된 2016년도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가 3개월 전과 비교해서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6가지 종목을 구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6개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에 헌팅턴 뱅쉘, 그 다음 펄스 솔라, 그 다음 메타가 있고 블랙락이 있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7년도까지의 CAGR 본다면 20%, 18%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5% 이상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EPS의 성장률 본다더라도 뭐 31%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39%까지 되고 있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12%까지 되고 있다. P 레이쇼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뭐 22배수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회사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헌팅턴 뱅쉘인데 10월 27일에 이 회사는 케이던스 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100%의 주식 거래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주식수 증가에 대한 기대는 이미 2026년도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 추정치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개월 전보다 여전히 소폭 상승한 수치가 형성되고 있고 자, 두 번째 회사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S&P 500의 10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메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6.3%의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샘 알트만 자체가 마침내 오픈AI가 매우 적은 수익으로 수조 달러의 지출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샘 알트만과 더불어서 사티아 나델라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시장이 감심사는 매출에 130억 달러인 회사가 어떻게 1조 4천억 달러의 지출을 갖다가 약속할 수 있느냐. 자, 그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당신이 주식을 팔고 싶다면 매수자를 찾아드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AI에 대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 자체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많고 심지어 시장에서 많은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역시도 지금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매수할 계획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알트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AI가 매출을 급격하게 늘릴 계획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챗GPT가 계속 성장할 것이란 미래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의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상장을 해서 주식에 반대하는 비판자들에게 이물 다물게 하겠다. 즉 말해서 공매도를 하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싶고 자,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상장을 시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픈AI가 기술적 약속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약속도 이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파트너이자 투자자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델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픈AI가 내놓은 사업 계획 중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델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오픈AI에게 380억 달러 규모의 단연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AI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와 맺은 첫 번째 주요 계약이 되고 있는데 7년 계약을 통해서 오픈AI는 AWS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면서 차세대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말 이전에 전체 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샘 알트만은 프론티어 AI를 확장하려면 대규모의 안정적인 컴퓨팅이 필요한데 AWS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차세대 AI를 구동할 광범위한 컴퓨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RN의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자, 아무래도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97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통해서 전문 데이터 센터가 AI 구축 경쟁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에 대한 아이렌과 더불어서 5년간 97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컴퓨팅 역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렌은 2010년도까지 텍사스주 차일드리스 캠퍼스에서 단계적으로 엔비디아 GPU의 액체 냉각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결의를 통해서 아이렌은 주요 AI 인프라의 제공업체로서 자리매김했고 비트코인 채굴에서 고성능 컴퓨팅으로서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핵심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0메가와트 용량을 갖춘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AI 인프라 제공업체의 주요 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게 됐다는 것들, 또 더욱더 강력한 이런 것들의 전통성이 부여됐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렌에게는 획기적인 계약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 계약이 아이렌의 고객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업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른 것들은 뭐 네비우스도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빅테크들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제 아이렌 역시도 마소하고 계약되면서 좀 정통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마소가 지금 아이렌을 찾는 이유가 지금 이런 데 있죠. 기업들이 AI 컴퓨팅 용량의 경쟁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과 소규모의 데이터 센터 운영사 간의 대규모 거래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 자, 아이렌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마소 같은 경우는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력의 접근성을 일단 확대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은 아이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서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42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이렌이 계약 메가와트 대비해서 네오클라우드 경쟁사 대비 한 75%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재무부 자체가 4분기 차입 규모를 갖다가 7월에 전망치보다도 210억 달러 정도 감소한 5,690억 달러로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에 현금 잔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현금이 많이 잔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조그만 감소를 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무부는 12월 말까지 8,500달러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1분기 차입 규모를 갖다가 5,780억 달러로서 전망되고 있고, 현금 잔액 목표치도 8,500억 달러로 제시되고 있다. 3분기에는 현금 보유액 증가와 순현금 흐름의 감소로 인해서 예상보다 500억 달러가 많은 1조 6천억 달러를 차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차입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U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AI 인프라의 수요 급증에 따라서 시스코가 업그레이드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BS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AI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시스코 시스템들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74달러에서 88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12개월 목표 주가를. 그래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본다면은 AI 인프라 수요 급증을 통해서 주가 상승의 호재로 꼽고 있는데, 메타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주문의 증가가 시스코의 2010년도 회계연도에 매출의 성장을 6%, 즉 600억 달러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시스코가 제시한 목표치인 4에서 6%를 상회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스코 같은 경우는 2025년도 회계연도에 20억 달러 이상의 AI 주문을 확보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3분의 2는 실리콘의 원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학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소브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주문이 최근 분기에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육박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16년도와 2017년도는 AI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시스코의 설치 기반을 AI 기반의 스마트 스위치로 전환하면서 캠퍼스 시장의 성장률이 2016년도 회계연도에 5%에서 2017년도에는 7%로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코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9K 기반의 장비 외에도 기존의 4K에서 6K 장비를 교체할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캠퍼스 사업은 시스코 전체 매출의 한 1% 이상은 기여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스코의 강력한 보안 포인트를 칭찬하면서 하이퍼실러와 같은 4세대 제품이 20% 이상의 성장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스코가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 증가가 매출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상위 4개의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의 증가가 향후 3년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증가에 되는 그런 매출의 성장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레이팅을 한번 보시게 되면 레이팅 자체는 이제 26명이 일단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76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